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또 반가운 손님을 모셨는데요. 요즘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베스트셀러 돈의 감각 저자이시죠. 상승미 손님. 오늘 또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한 달 전에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그 방송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해안을 가지실 수 있냐라는 긍정적인 의견서부터 정말요? 우리 칭찬의 말로 화기애애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좌파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그런 악플도 많이 달리셨고, 근데 또 그 가운데 보면은 정말 합리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분들의 질문들로 상승미소님은 어떠한 관점,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양적 완화. 일본이 미국만 믿고 무제한 화폐 발행하는 이 행위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조만간 일본은 망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저도 한국인이고 일본이나 중국의 이야기를 하면 사실 국민의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보기 때문에 사실 팩트를 넘어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과거 10년 동안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부동산은 오르면 안 된다, 떨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이 팩트를 제대로 못 봐서 투자 기회를 놓친 분들, 맞아요. 늦게 사서 손해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처럼 중국이나 일본이 싫다 하더라도 그 자체 팩트를 제대로 봐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되도록이면 철저하게 자본의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측이라는 걸 보면, 자, 빚은 무조건 갚아야 된다. 그렇죠. 빚은 갚아야 되죠. 그런데 언제까지 빚이 늘어날 수 있느냐? 100년, 200년? 결국은 못 늘어난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 이상 살 것도 아니고요. 저를 응원하시고 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어서 수능이나 학력고사를 보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대비해서 수익을 늘리고 돈의 손실을 보전할 것이냐의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예측의 기간 개념이 있습니다. 결국 1년, 길어야 2년인 거고요. 그 안에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지. 결국 빚은 영원히 늘어날 수가 없다. 언제? 100년, 200년?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00년, 200년 하셔서 논문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관점에서 들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방송에서 짐 로저스 같은 이런 미국의 아주 유명한 투자자죠. 일본은 망한다. 근거로 일본의 부채가 일경 4천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이 이자 갚다가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런데 왜 상승미소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그분의 의견을 따를 이유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100년, 200년 후에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건 제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얘기고요. 저는 일본에 투자하고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 글로벌 경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길게 봐야 1, 2년 정도로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1, 2년 후에는 또 다른 예측이 나올 수 있죠. 즉, 내 투자 생활에 필요한, 내 투자 생활에 제대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국 전설적인 투자자들이죠. 짐 로저스 뿐만 아니라 워런 버핏이니 레이 달리오니 등등, 그분들 말씀이 식견이 대단하죠. 하지만 그분들 말씀대로 세상이 진행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랬다 해서 우리는 이래야 된다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그분의 말씀대로 투자가 다 성공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돈은 그분의 손아귀에 있어야죠. 우리가 가장 현존하는 위대한 투자자 중에 한 분, 워런 버핏, 그분도 크래프트 하인즈로 해서 수조 달러의 손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꼭 맞는다, 그분이 얘기했다 그래서 전 추종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경제에, 우리의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느냐를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빚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일본의 빚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 그걸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즉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마약 중독이 쉽게 안 되죠. 안 됩니다. 끊기가. 그러면 마약 중독을 넘어서는 방법은 그 엄청난 고통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일본은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죠. 민주주의 국가고 투표, 선거 행위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고 돌아오긴 하는데요. 그들이 야 우리 양적 완화 안 하니까 이제 빚 갚으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이러면 정권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치인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건 부정하지 않지만 그건 우리 투자의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 2년 안쪽, 길어야 2, 3년 안쪽인데 자, 그 안쪽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일본의 돈을 무지하게 양적 완화, 그 다음에 정부 채권 발행을 통해서 늘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문제를 삼아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일본이 부채를 아무리 늘려도 문제 삼는 자본이 없어요. 미국에서도 문제 삼지 않고요. 금융자본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망한다고 해서 투자에 무슨 도움이 될지 그건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버블의 본질,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결국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공동의 인식들 네. 이게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고 실체화가 되면 전부 왜 그 뱅크런 사태처럼 예. 아, 나 못 믿겠어 정부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 않겠는가. 결국 개인이 살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 대한 그 채권을 투매하고 뭐 불신을 갖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문제 안 생긴다고 믿으셔야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쓰는 돈은 원화입니다, 원화. 한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미리 발행하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네. 일본의 빚이 돈이랍니다. 돈 액수인데 거의 99%가 일본 국민들이 자국의 채권을 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국민들이 뜬금없이 나 떠날래. 그럴 가능성이야 1%라도 있지 않냐 그러면 있죠. 하지만 그게 언제냐. 단순하게 그렇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든 징후가 있습니다. 갑자기 손바닥이 확 뒤집히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겨울이 오려면 봄에서부터 여름, 가을이 지나고 최근 10월 24일이 상강이었는데 상강처럼 이제 찬바람이 시작돼야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경제에서 갑자기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채권 금리가 첫 번째 마이너스로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야 되죠. 그러니까 채권을 매도 쳐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엔화가 지금의 107엔, 108엔이 아니라 200엔, 300엔으로 어느 정도 가는 방향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그런 거 있으면이라고 가정하면 대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단기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예, 만약에 그게 몇 년이 아니라도 다음 달부터 당장에 엔화가 달러 대비 엔화가 108엔이 아니라 130엔, 140엔, 150엔 점점 간다. 그러면 그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런 징후가 없는데 그렇게 생긴다면 문제가 될 거 아니야.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뭘 어렵게 생각합니까? 미국의 달러도 다른 사람이 다 버리면 문제 생깁니다. 즉 그런 가정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미국의 달러가 갑자기 달러 인덱스가 지금 95, 96인데 200, 300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400, 40, 50으로 폭락하는 것도 순간적으로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되는 이유들이 없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자꾸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될 거야를 하는 게 의미 없다. 예, 여기서 이 방송에서 이거 편집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안 읽는 책들이 무슨 책이냐면 뭐 몇 년 지정한 책들이거든요. 2019년, 2020년, 2021년 그런 가정들은 그때 뭐 부동산이 떨어지면 한국 경제 망한다. 반대로 부동산이 오르면 가정은 왜 안 하는 거죠? 사실 그런 변수들이 있으니 그 변수들 염두에 두고 조심하자 이러면 괜찮죠. 하지만 갑자기 수정구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채도사급도 아닐 텐데 몇 년에 이러면 사실 그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방송 가운데서 이제 우리 인구 구조가 점점 줄면서 고령화 네. 사회가 되면서 예. 이제 되게 어려워질 것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셨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은 그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네. 한국에 이민 오는 네.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창업자 수준,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그 어떤 이민자들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G10 안에는 들어가는 뭔가 교육받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닌다면 어떻게 창업할 동기가 생기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예, 그 하셨어요.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간다고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얼마나 미국이 받아주나요? 똑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G10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도 받고 필리핀에서도 받고 한국에서 받습니다. 단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넘어선 사람들이 합니다. 최근에 포르투갈의 이민자들이 많이 한국에서 이민 신청이 러시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일정 금액, 제가 알기로는 약 40만 유로 정도의 집을 샀을 경우에 비자를 이민권화에 시민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죠. 자,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죄송한 얘기인데 외국인 노동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을 한국에 받아봤자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이민하자 그러면 다 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왜 한국에서 당연히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 기준은 여론이든 국회의원들이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처럼 뭐 이공계나 아니면 과학자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특정 뭐 일정 수준의 학력이나 이런 걸 당연히 심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현재 같은 경우는 단순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우리 보통 얘기하는 3D 업종, 예. 3D 업종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국의 그 최저임금제의 예.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게 그런 이주민들, 근로자들이라고 외국인 노동자. 근데 사실 그게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거 맞고요. 반대로 한편으로는 제가 10월 초에 제주도를 갔는데요. 네. 제주도의 웬만한 음식점은 한국인 서버가 없습니다.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식당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았냐는 거죠. 그런 허드렛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즉 외국인 노동자가 특정 부분을 빼고는 한국인이 하지 않는 일을 지금 일종의 서플라이 체인 형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안 오면 결국 사람이 몸값이 귀해져서 임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감안하다면 외국인보다는 한국 사람 쓰는 게 편리하거든요. 대화도 그렇죠. 통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님하고 응대도 편하거든요. 근데 왜 쓰는지는 자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한국인은 높은 조건의 임금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결국 낮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들어가고 싶은데 그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편하거나 많은 보수를 원한다 이거죠. 예. 다만 이제 분명히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게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다면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노동자로 대체할 것이고 그러려면 임금이 올라야 된다. 그런데 한국인 급여를 감당해서 100% 한국인을 써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 웬만한 데는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 지인들, 여러분들 가족들이 하는 식당에서 똑같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건 좀 반대편에서도 서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네. 먼저 현재 그 디플레이션에 한국이 이미 진입했다라는 뉴스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디플레이션의 그 우리나라 단어가 아니죠. 옥스퍼드 사전을 찾아보시면 디플레이션이 용어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그 통화 공급이 줄어드는 게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달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통화량 증가율은 약 7%입니다. 7%로 늘어나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식당에서 오늘 점심 드셨죠? 최근 6개월 사이에 밥값 안 오는 데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디플레이션이다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밥 먹으러 가면 모든 가격이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나 회사 사장님한테 야 물가 올랐으니까 제발 월급 좀 올려주세요 할 때 그때 그분들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신문 봐봐 디플레이션이래. 오히려 당신 월급 깎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 얘기가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국은행에서 지정한 약 430개의 품목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식당의 음식값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라 있는 전세 가격, 상가 임대료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 저는 뉴스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디플레이션이 문제이긴 하죠. 그러나 개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기업의 투자와 고용하고 임금이 늘지 않는 것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네. 그러니까 물가나 집값이 안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 개인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이론적인 얘기인데요. 네. 단적인 예로 말씀드릴게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내일 얘기합시다. 내일 주택가격,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이 10% 빠졌습니다. 그러면 10% 빠진 만큼 서민들이 좋아질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10% 아파트 가격이 빠졌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10% 돈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사라지면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일자리부터 사라집니다. 왜? 그 10% 사라진 만큼 수요가 사라졌고요. 공급 여력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대한민국 일자리 10%도 사라져줘야 돼요. 사라지지 않으려면 수출이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되는데 수출이 마음대로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자연을 빗대는데요. 우리가 보면 나무를 키웁니다. 집에서 화분을 키우는데 화분에 물 주고 하는데 안 자랐을 경우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일정 수준 하면 안 자라거든요. 왜? 초기에는 자라다가 어느 정도 이게 나이가 먹으면 정체됩니다. 그러면 키우는 재미가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는 그 맛으로 가야 되는 거고 경제도 그 성장하는 맛으로 가야 돼요. 과거 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단해버린 이후에 그 전까지는요. 근본위 화폐제였잖아요. 네. 근본위 화폐제에서는 급격한 그러니까 급격한 경기 호황도 없었고 급격한 경기 축소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하면 대공황은 뭐야? 예, 대공황은 그 당시에 튤립 사태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의 경제 얘기도 보면 그 주식시장의 버블 거기에 돈을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이 사라졌던 것이 그게 단순한 현재 경제 상황에서 계속 그게 얼마 이상의 돈이 늘어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달러에서 금이 태환이 장세된 이후에 전 세계가 달러에서 부채를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됐거든요. 그럼 앞에 일본 정치인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최근의 정권이 야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부채 줄여야 돼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 못 올라가면 당장에 내수 침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하 서민을 위한 정치니까 참을 수 있어? 여러분 일자리가 안 늘어나 월급이 안 늘어나는데 여러분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결국은 경제 전체 한국의 경제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는 만큼 경제 규모도 늘어나는 거고요. 그만큼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에 의존해서 경제가 되면 그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외국에 우리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국가 경쟁력과 관련이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 생산, 제조업이 가면서 부동산도 같이 올라가줘야 안정적인데 지금 안타깝지만 이게 적고 이 부동산만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부동산이 떨어지면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일자리부터 사라지고요. 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때 생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통화량이 줄고 가장 먼저 정리해고부터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 몇 푼 안 되는 돈 급여 나오지 않으면 채 몇 달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까 디플레이션을 네.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네. 일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한국은 현재 네. 위기 상황이다 경제가 이 말에 동의를 안 하시겠네요? 그렇죠. 경제 위기라는 것은 한국의 경우는 내수가 30%고 외치 그러니까 무역이 70%, 대외 의존도가 70%입니다. 그러면 내수의 상황은 과거 통화량이 과거 불과 10년 전에 통화량 증가율이 10%대였고요. 지금은 4%까지 떨어졌다. 최근 2년 동안 올라가서 7%입니다. 그러면 이 왜 경기 침체라고 느끼냐면 자본이 지속적으로 큰 자본이 작은 자본을 가져갑니다. 한국이 특히나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다 보니까 그 돈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예를 들어볼까요?
불과 10년 전에 대기업들이 식당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TGI 프라이데이니 이런 거 몇 개를 빼고요. 대기업이 식당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제당부터 신세계, 웬만한 식당은 신세계 걔네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식당들도 대기업화 돼버렸어요. 자, 그 자본들이 오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하시는 식당이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 자본의 논리에서 없어지는 거지 한국이 디플레이션이 됐다는 건 아닙니다. 통화량이 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물가가 다 올랐는데 어떻게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전 세계 글로벌 교역량이 전체적으로 2년 동안 줄고 있어요. 왜?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비율만큼 한국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게 환율로 환율에 반영이 된 거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1,050원, 1,040원 했던 게 지금 100원 이상 올랐던 것도 그게 그대로 반영된 거죠. 근데 그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재정과 금리 가지고 실물 경제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네. 지금처럼 수출이 줄고 실업이 늘고 내수가 줄어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재정과 금리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랬다가는 그 현실은 항상 이렇게 유동적이다. 정지돼 있지 않다.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요. 그건 좀 다른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경제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그럼 이걸 관통하는 게 뭐가 있나요? 수학처럼 인수분해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구구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보는 사람의 논리나 관점에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왜 통화량이냐? 여러분 왜 힘들다고 그러십니까? 돈벌이가 안 돼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돈벌이가 안 됩니까? 이 땅에 돈이 많은 것 같지만 가진 놈이 계속 더 갖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가진 사람 걸 뺏을 수 있습니까? 현재 사회에서? 못 뺏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서도 자기만의 경쟁력을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경제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 안에서 경쟁력을 잃어간 개인들이 밀려나면서 힘든 건데 이게 대한민국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죠.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왜? 빈부격차는 지난 40년간 얼마나 커졌습니까? 삼성전자, 삼성그룹이 국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불과 10년 전에서 비교해 보십시오. 훨씬 커졌단 말이죠. 근데 전체 얘네들이 가져가는 게 크고 우리 개인들이 가져가는 포션은 적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벌기 힘들어. 그게 뭐냐?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돈이 부족한 것은 많이 가진 사람 걸 뺏어올 수 없어요.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푸는 수밖에 없죠. 그게 금리, 재정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외국에서 벌어와야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통에 벌어오기도 힘드네요.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번 좀 의견을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보통 평가하는 방식으로 뭐든지 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네.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수백 가지 변수들로 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볼 수 있는 거다. 왜? 경제의 가장 핵심은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늘어나면 이 바다 위에 돈이 많으면 배에 있는 그 누구도 풍족하거든요. 근데 바다 위에 돈이 많은 것 같은데 배 위에 한 사람이 반을 가져오고 나머지 99%가 반을 가지고 싸우면 돈이 많아지지만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공산주의 사회주의 중국도 아니고 다 뺏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결국 할 수 있는 게 세금이나 부자 감세 조금만 하자고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세금 올리기도 쉽냐? 그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만만하지가 않죠. 네. 근데 지난번에 그러한 어떤 우리 한국 내수 시장이 줄고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 남북 경협, 그 다음에 뭐 통일 이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상황은 경제 성장이 급감하는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거든요. 반론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통일 비용이죠. 통일 비용이라는 건데 사실 통일 비용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통일 비용을 계산하는 근거가 신문사 그다음에 연구소마다 지들 나름대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현재 내수 규모에서 답이 없거든요. 그건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적정 내수 규모는 8천만 명입니다. 8천만 명이 되면 혹시 무역이 좀 덜 되더라도 어떻게든 내수를 돌려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인구를 늘리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결국 언어가, 문화가 동일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통일 비용, 그렇죠. 북한에 공장도 줘야 되고, 뭐 세금도 걷어서 줘야 되고,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저는 해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 노동자는 돈 없거든요. 빚이 없습니다. 빚이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우리 전세자금 대출하는 것처럼 정부가 보증을 해줘 버리면 그분들이 돈 빌려서 뭐 하겠습니까? 땅 사고 건물 사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순간 통일비용 전부 다 해결됩니다. 왜? 북한의 토지는 다 누구 땅입니까? 정부. 국가 땅이고 통일되면 우리 땅이잖아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 남북 경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신 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답을 하시면 이거 저기 통일부 쪽으로 근무하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작년에 대북 관련주들이 네. 한참 떴을 때 갑자기 GS 리테일이니 뭐 보강 패밀리마트인가요? 이런 주식들이 되게 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이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면서 그때 자기는 도로 사정 안 좋다고 솔직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철도 사정도 안 좋고. 그러면 경협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인프라 투자, 도로입니다. 자, 도로를 평양대까지 한 4차선, 6차선 뚫었으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휴게소부터 들어가고요. 그 근처에 있는 슈퍼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휴게소에서 일본 문걸 파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이런 뭐 새우깡이든 맛동산 파겠습니까? 결국 한국에 있는 오리온 초코파이 등등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공장을 돌리겠죠. 그럼 일자리 늘어나고요. 공장으로 안 되면 북한 가서 공장 세우겠죠. 그럼 관리 감독 일자리는 또 한국에서 가야 되거든요.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단적인 예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지금 한국의 대형 중장비 트럭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게 볼보 트럭입니다. 들어가면서 보셨을 거예요. 현대의 트럭보다 그런 트럭들은 볼보 트럭이 글로벌 이제 리더인데요. 글로벌 리더인 볼보 트럭이 지금 현재 본사가 제가 알기로는 창원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창원에 있는데요. 그들이 한국 시장을 철수할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게 남북 경협을 기대를 걸고 그냥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 중장비가 더 이상 팔 데가 없거든요. 아, 이제 뭐 건설할 만한 데는 다 끝났으니까 나라들도. 지금 현재 한국의 도시화율인 80%입니다. 미국의 도시화율,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까지 얼마나 80%입니다. 서유럽 국가들, 한국보다 더 선진국들 평균적으로 도시화 비율은 약 75%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 인구의 80%가 이미 도시에 살고 있고요.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는 거예요. 도시화가 이미 정체돼 버리면 개발로 인한 성장은 정체됐고, 그렇다면 중장비 트럭 등등등등 팔 데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볼보 트럭이 한국을 떠난다. 그러면 그 일자리 날아가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그게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한국에 남아서 기대라는 게 남북 경협. 왜? 북한은 아직 인프라가 정말 형편없다고 정권 수반이 와가지고 고백할 정도니까요. 분명히 개발 사업을 할 만한 요소는 많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철도조차도 뭐 엉망이라고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아마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북한을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냐? 북한이 과연 우리가 경제 협력 좋아하자. 혹은 통일? 그래, 민주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자. 그런데 과연 공산국가인 걔네들이 할 수 있겠냐? 안 하죠.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냐? 그 우리가 당한다는 얘기는 좀 자신감 좀 가지세요. 여러분, 여기서 북한에서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면 몇 명이나 나오겠습니까? 정신병자 아니면 없어요. 한번 내 사유재산, 이 편리함을 중독이 됐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홍콩이 지금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홍콩에 와서 살고 싶지, 홍콩 사람들이 중국 가서 산다는 사람은 아주 부자, 떼부자밖에 없어요. 떼부자조차도 안 가죠? 왜 갑니까? 즉, 인간이 한 번 누렸던 자유, 한 번 누렸던 이 사유재산의 자유를 되돌린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헛짓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헛짓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도 기득권이 있거든요. 아무리 못 살아도 그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김정은 혼자겠습니까? 군인부터 시작해서 수백만 명이 기득권이 몰려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북한의 핵심 수뇌부들인데 그 통일을 원할까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원하지 않아요. 왜? 원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동독이나 이런 거 공산당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한번 돈 맛을 보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북한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가 장마당에서 많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직접 탈북자들한테 전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개방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미 다 모바일 통해서 전 세계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회주의냐 그러니까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냐는 이미 대결이 끝났어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겁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건. 그런 걸 가지고 혹시 넘어가면 여러분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갈 자신 없습니다. 아니 이동하는데도 신고해야 되고 그렇죠. 어디 놀러 가는데도 뭐 허락받아야 되고 그런 사회에 살겠습니까 여러분? 못 삽니다. 저한테도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런 생각 너무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네.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좀 한국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결국은 거래가 늘어나는 거고요. 거래가 늘어날수록 돈이 회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세하게 보세요. 여러분 주식시장에 어떤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 사려고 담벼듭니까? 떨어질 때입니까? 올라갈 때입니까? 보통 올라갈 때 그렇죠. 사잖아요. 떨어질 때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기대해서 계속 매수를 미룹니다. 반대로 올라가면요. 그 아무리 가치가 없는 주식이라도 이게 완전 사기꾼 쓰레기라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면 따라 붙습니다. 왜?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보면 한국은행의 임무를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가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이면 지금 신문에 나온 디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 마이너스다. 표창장 받아야 돼요. 근데 왜 한국은행 칭찬하는 신문이 없죠?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줘야 거래도 되고요. 언론에 광고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도 항상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환율이 상승하고 수출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되면 국내 경기도 살고 그러면서 원화 강세가 된다. 근데 그건 이제 인과관계가 그런데 대외 변수가 좋으니까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말이 시간적 관계와 인과가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지적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 환율을 보면은요. 환율에는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환율은 결과다. 원인이 아니다. 결과. 환율이 올랐어요. 즉 달러 원 환율이 1,000원 하던 게 1,2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라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쁘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겁니다. 그럼 나쁜 것을 안에 있는 포함들이 뭐냐 이거죠. 무역 흑자 금액이 줄었거나 무역 흑자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왜? 미국과 중국이 싸워버리니까. 이래서 이미 우려감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올랐더니 수출 기업이 잘 되더라?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어느 수준에 올라갔으면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단가가 내려가서 좋아지는 건 분명히 있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환율은 결국 올라가면 대외 변수가 나빠지고 한국의 무역 환경이 나빠지고 경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그냥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떨어지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던 게 좀 떨어지는 이유는 한국을 좀 안 좋게 봤던 시각들이 개선되고 있고 대외 여건들이 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저금리하고 양적 완화 정책이 펼쳐지게 되면 네. 부자들과 대기업들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돈이 많이 늘어나면 그 돈이 큰 돈이 많이 가져가겠습니까? 작은 돈이 많이 가져가겠습니까? 큰 돈이 가져가요. 그렇죠. 그럼 큰 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부자들이죠. 예, 부자와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정부로서도 이 거시경제 차원에서도 봐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게 결국 조선업이나 중후장대 산업들이에요. 왜? 그렇죠. 중후장대 산업들은 경쟁력을 하는 것은 결국 단가 경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가 경쟁이 중국이나 저개발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본 거 뺏어온 거하고 똑같은 인과관계로 넘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정부가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실업 문제가 더 복잡해지겠네요. 그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죠. 군산 지역 보시면 아시잖아요. GM이 철수해버리니까 그 지역 일대에 자영업도 초토화됩니다. 연계돼서. 예. 그러면 결국은 이들이 대기업들이 가져갈 거니까 하지 말자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흑과 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라는 것은 정부가 뭐냐면 갈등을 조절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거든요. 갈등은 있는 자와 없는 자,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 아닌 자들이 끊임없이 갈등이 솟아납니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 이게 결국 정치인들의 역할이거든요. 맞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가는데
그 못 가게 안 늘리면 그 기업 망한 다음에 그 일자리 주변의 상가들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구조조정이 빨라져요. 그래서 구조조정하면서 이 일자리에서 이쪽 일자리로 가도록 그 일자리 지원 정책이나 사회복지 정책이 조금씩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늘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벌어줘야 돼요. 그게 결국은 복지, 기금 이런 것들이죠. 근데 복지 좀 늘리자 그러면 퍼준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좌파든 우파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군요. 자,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네.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큰 논쟁들이 있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 저는 그렇게 보죠. 일단 그 이유를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폭락했으면 한다고 해서 폭락한 거라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빠졌죠. 그렇진 않고요. 폭락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금리를 부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폭락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날 때 너무 비싸다 해서 폭락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대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대출에는 이자 비용이 있는 겁니다. 그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폭락이 시작되는 거지 자고 일어났더니 폭락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로 대폭락을 했었죠. 실제로 부동산이. 그러면 2008년에 자고 일어났더니 빠지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아고라에 글 썼던 사람들은 미국의 블로거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7년부터 이미 모기지 연체율이 평균인 1.5, 2%를 넘어서 3%를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 올라가는 순간 부채 디플레이션, 빚을 갚으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폭락의 속도는 빨라지거든요. 즉 이러한 징후가 보여야 떨어지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연체율은요 극히 안정돼 있어요. 지역은행, 그러니까 상호저축은행 이런 걸 다 떠나서 은행이 핵심인데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여러분이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페이지 보시면 1% 이하로 전부 다 안정돼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분들 나타납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안 믿으면 대화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뭘 믿고 제가 대화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되시는 그 금리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예, 지표를 보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 지표가 못 믿겠다 그러면 외국인들부터 먼저 빠집니다. 외국인들이 그 지표를 신뢰하고 지표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징조들이 분명히 보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징조 없이 한 번에 갑자기 이런 위기가 온다. 꼭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람이 하는 거고요. 97년에 한국에서 IMF 왔을 때요. 그 당시에 12월이었지만 제가 금융기관에 있을 때 이미 96년에 12월부터 기업들 다 부도났었습니다. 3월 달에 혜택으로 부도났고요. 그 전에 한부 부도났고요. 4월 달에 기아 순서대로 부도가 납니다. 뜬금없이 그러니까 97년 12월에 갑자기 다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부터 이미 계속 한계 기업들이 부도가 나 있었고요. 자, 이제 2008년에는 그러면 금융위기 때 한국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왜? 미국 때문이잖아요. 자, 미국의 어떤 이유로 징후가 나타나서 미국이 내일 주가가 20% 폭락한다면 한국 주가는 내일 뜬금없이 30% 폭락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미국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블랙먼데이 있었다고요? 예, 그러면 바로 회복했죠. 즉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국이 피해를 입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는 결국 수년 동안 경고가 계속 있었어요. 왜? 연체율이 높아졌으니까. 그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락하는 게 폭락이 아니다. 정상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한국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한 번은 필요하다. 부채를 걷어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원하는 거겠죠. 아. 그 거시경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10% 빠지면 10%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일자리 10%가 날아가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음식점 가게 10% 문 닫습니다. 근데 오히려 10% 이상이 낫죠. 왜? 소득이 끊어지면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즉 가장 좋은 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우리의 소득이나 성장률이 높아지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부채가 많은 게 문제가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부채가 많은 사람, 대한민국에서 부자들은 저보다 다 부채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소득이나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부채가 많았을 때의 감당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경제 전체에서 보면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빚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게 신용화폐 시스템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이건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빚이 사라지는 순간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일자리부터 사라진다니까요. 그런 생각보다 좀 죄송합니다. 너 잘난 체 좀 할게요. 경제 공부부터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요. 그래야 지난 10년간 부동산 못 샀다고 손해보고 주식 함부로 다 망한다고 해서 손해보고 그래서 내 물을 늘릴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건 그냥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경제 좀 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른 어떤 경제학자들이 과연 그러한 것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만 더 공부하거나 조사해보면 알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전세금 우리는 좀 네.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전세금을 포함하면 부채 비율은 확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얘기하신 대로 위기 상황에 근접해 있는 것이다. 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부채가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전세금도 누군가가 빌린 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빌린 돈이 많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연체율이 높아졌는지를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연체율은 아무 문제 없어요. 연체율이 매월 평균 0.7, 0.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1.0, 1.2가 됐다 그러면 생각하시는 게 맞을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면 어떨 것이냐 그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면 좋을 것이다 가정을 해보셔야죠. 자, 그런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가 성장해도 상승하고 이자가 내려도 상승한다. 네. 근데 경제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리는데 그럼 경기와 금리는 역의 관계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냐? 아니죠. 예. 중앙은행의 역할을 한 번도 우리 책에서 배운 적이 없어서 제가 돈의 감각에서 그 중앙은행의 실질적인 역할을 계속 언급하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 즉 생산이나 성장이 따라오는 속도보다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될 때 금리를 올립니다. 왜 올리냐? 너무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버블이 생기는 거거든요.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중앙은행이 판단할 때 성장이나 소득이 늘어나는 거라고 판단하면 굳이 막지 않습니다. 왜? 부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감당하는 정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딱딱 올릴 때마다 주가지수는 올라갑니다. 실제로 다우지수 100년 역사에 보면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수익률이 높아요. 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뭐죠?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빌리러 덤벼들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은 일정 수준만큼 돈이 늘어나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만큼 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주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금리를 내릴 때 항상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날 이런 게 있죠. 금리를 올리다가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을 중앙은행이 오판할 수도 있어요. 그게 2008년 서프라임 사태예요. 네. 이 정도 해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 감안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5% 넘게 유지했다가 거기서 순간적으로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그 무너진 이유를 간과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말씀 드리면 너 뭔 소리냐? 야, 미국이 최근에 2번 연속 금리를 내리고 한 번 더 내릴 텐데도 너는 주식시장 좋게 보잖냐? 예, 맞습니다. 저 좋게 봅니다. 그러면 미국이 통화량이 주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도 원하는 만큼 못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통에 이렇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통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졌으니 그 기간, 협상하는 기간 동안, 협상이 성공한 기간 동안이라도 금리를 낮춰서 기업들을 도와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장이 먹히는 거예요. 시장이 내가 먹히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반응해 주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걸 보는 거죠. 빚이 많아지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기가 이제 불경기라는 거죠. 빚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예, 빚이 많아지면 예. 소비가 주는 게 아니라 소비가 그러니까 늘어납니다. 이분이 질문하신 건 일단 전제가 틀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집값이든 뭐든 소득이 있어야 빚을 내고 소득이 안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을 뭐 더 올라가고 사고 이럴 수 있냐. 이제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기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가치가 있어서 올라가진 않고요. 과거 출입이 현재 가치로 2억까지 올랐습니다. 그 꽃봉오리가 무슨 가치가 있길래 2억씩이나 했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상관하지 않고요. 그에 따라서 돈을 빌려서 덤벼듭니다. 즉 부동산 가격은
지금 현재 50년, 60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올라가는데 비이성적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돈을 빌려서 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망할 수 있죠. 언젠가는 망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건 뭐죠? 언젠가는 100년 후에, 50년 후에 그게 무슨 의미 있냐 이거죠. 여러분이 경제생활, 투자생활 하는 데는 결국 1, 2년 안 정도의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1, 2년 예측은 갑자기 수정구슬해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징후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징후가 없으니까 저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징후가 보인다. 갑자기 연체율이 올라간다? 한국은행 리포트에서 연체율이 올라간다? 저부터도 얘기하겠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 전까지 그런 징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징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금리가 낮아진 금리가 있기 때문에 돈은 부동산으로 그것도 특정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현재 뭐 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 뭐 여러 가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어떤 그 경기 하강 여러 가지 그 미시적인 거시적인 경제 문제들이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부동산이 홍콩이나 일본처럼 뭔가 한국도 한 30-40% 이상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신 분이 계세요. 예측이 아니라 원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예, 기대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럴 가능성이 없느냐?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언제냐 이거죠. 30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트래킹 추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징후를 추적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니 수십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 20년 동안 부동산 폭락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회 못 잡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 원망하실 겁니까? 그런 징후를 찾지 않고 계속 10년 후, 5년 후, 내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도 틀렸습니다. 지난 어쨌든 5년간 예. 서울 주택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네. 은행 연체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폭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낙관적이 있어요.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된다는 거죠. 연체율이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연체율이 오르지 않고 주택 가격이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통화량이 줄어들면 통화량 증가율이 줄어들면 떨어지는데요. 그런 징후조차도 안 보이잖아요. 그냥 줄어들면 그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왜 전쟁 나면 다 죽는다고 하는 거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은 약간 양극화 현상인 것 같아요. 서울 지역은 뭐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방 중소도시들은 뭐 하락하고 있다. 매물 거래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상승미소님은 기본적으로 서울의 부동산은 앞으로 더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로 보시는 건가요? 지난 4년, 5년 동안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은 평균 8%, 9%였다가 2017년 초에 4%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은행 자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한국은행 자료 꼭 살펴보세요. 올해 8월 기준으로 통화량 증가율이 2년 전에 4%에서 약 6.8%로 증가했습니다. 돈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지방별로 이제 여신을 찾아보면 서울 지역은 지난 2년 동안 대출 증가율, 즉 통화량 증가율이 1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평균보다 떨어진 지역이 울산, 경남 이런 쪽이었어요. 간단합니다. 통화량 100에서 50으로 줄었어도 100에 많이 늘어날 때는 전국이 다 같이 오르지만 반으로 줄였어도 서울 지역에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져 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통화량 실제로 10% 늘었으니까 서울 지역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평균보다 떨어진 경남, 울산은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러면 단순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통화량이 줄다 보니까 준 거에서도 더 많이 들어간 지역은 올랐는데 그게 서울이고 두 번째는 세종시였어요. 세종시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화량 증가율이 대출 증가율이 11%였어요. 서울보다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 얘기는 저는 세종시 가본 적이 없지만 세종시 부동산 서울만큼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를 분석할 때 그렇게 판단해야지. 전체가 줄어드는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가 줄어들어도 제주도에 한 20% 올랐다 그러면 제주도 아파트값 올라버린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한국이 그렇게 위기의 상황이 아니다, 경제 위기 상황이 네. 아니다라는 논거로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채권을 매입하고 돈을 투자하는 네. 이유를 이제 설명하셨단 말입니다. 이 관점은 계속 유지가 되시는 거죠? 예. 이 상황 하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첫째는 호주 부동산이 네. 계속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은 떨어지고.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를 낮췄는데 부동산이 다시 오른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 안 될 때는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암기하면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부분 똑같습니다. 호주도 호주 달러의 약세를 보면 호주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으니 당연히 호주 기준금리가 거의 0%대입니다. 당연히 통화량이 늘지 않으니 계속 낮춰주는 겁니다. 그 핵심은 통화량이 그렇게 늘지 않으니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죠. 그런데 호주도 제가 호주 통화량을 본 적은 없지만 호주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금리를 낮춤으로써 통화량이 어느 정도 좀 통화량 증가율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늘었다면 앞에 한국에서 했던 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국이 골고루 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서울 지역이나 세종처럼 특정 지역에 가서 올려버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통화량 증가율이 과거처럼 아주 풍부하지 않으면 변두리부터 결국 빠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약 4천억 달러로 이제 추정이 네. 되는데 이제 국내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그 금액을 보면 한 6천억 불 된다. 근데 거액의 단기 무역 신용도 뭐 한 3천억 불 이상이 되고 또 기타 해외 직접 투자한 것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4천억 불 가지고 이게 감당이 되겠는가? 대기업들이나 뭐 다 탈출하면서 더 복잡해지지 않겠는가? 이것도 그냥 단순한 가정이거든요. 주식 투자 해보신 분은 압니다.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은 하루에 다 팔면 한 달 내내 하한가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외국인들은 손해 안 봅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을 떠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팔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만큼 계속 야금야금 팝니다. 그러면 지수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위험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어느 한꺼번에 다 빠지면 어떡할 거냐? 그건 사실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극단적인 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예. 대한 이야기이신 거죠. 심지어 97년에 외국인들이 빠졌을 때 외국인이 전체가 한꺼번에 주식 팔고 채권 팔았냐? 그때 확인해 보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한국도 중국의 어떤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는 연동돼 있고 예. 중국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한국 경제도 같이 위기에 빠질 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지 않냐.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일 것이고 한국도 지금 뭐 부동산들 보면 공실들 많고 이러잖아요. 상가들이나 이런 것들만 봐도 한국은 위기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예. 여름 땡볕인데 갑자기 눈 내리는 겨울 그런 건 없습니다. 계속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한로 상강 지나서 입동 오고 소설 오고 대설 온 다음에 눈이 내리고 힘든 거거든요. 즉 중국의 통계 저도 안 믿습니다. 안 믿지만 중국이 뜬금없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국한테 망하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징후가 있냐? 징후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징후 어떻게 위안화가 계속 폭락하고 있거나 중국의 주가 지수가 연일 폭락하고 있거나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구나. 이런 징후가 없어서는 그런 가정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중국이 자고 일어났더니 외환보유고가 1조 늘어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나쁜 가정이든 좋은 가정이든 너무 극단적인 가정은 의미가 없고요. 결국 어떠한 경우에든 징후를 남깁니다. 자본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동시에 한꺼번에 빠질 그럴 수가 없어요. 갑자기 휴거가 나타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유럽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민자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유럽의 어떤 문제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뭐 자유로운 그 이민자들의 이동이라든가 네. 직업의 이동 네. 이런 것들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례로 미국 통신사 이야기하시면서 멕시코 이제 그렇죠. 막으니까 네, 네. 통신사 주가가 안 오르고 있다. 네, 이건 네. 너무나 일반화시킨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뭐 큰 의미 있는 거 사실 같지는 않은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경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연성입니다.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 멕시코 장벽 때문에 미국 경제가 전체가 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영국인들이 이제 브렉시트에 찬성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정치인들의 어떤 포퓰리즘 때문에 네. 잘못 선동됐다 네.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영국 국민들이 과연 그냥 선동된 것이냐?
실제로 그들이 그 이민자들 아니 그 직업의 어떤 이동 때문에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임금이 감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쌓였다가 어떤 정치인이 얘기했을 때 같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사라지는데 민주주의고 종교가 의미 없습니다. 인간은요, 마치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신념 가지고 얘기할 뿐 실제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내 주머니에서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든 정권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영국 경제가 힘들어진 것은 영국 경제의 문제, 즉 영국 경제의 경쟁력이 약해졌고 EU 내에서 적자가 상당히 심합니다. 영국은 흑자국이 미국이고요. 적자국 EU고요. 그 핵심이 독일과 네덜란드입니다. 거의 EU 영내에서 적자의 대부분 독일과 네덜란드고요. 그러면 1, 2차 세계대전이 결국 세계대전이 아니라 영국과 독일 간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왜? 영국은 산업혁명, 그 증기기관차, 그 수력, 그걸 이용해서 면방진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됐어요. 그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런데 1차 산업혁명이 뒤진 독일, 그 당시에 영국이 산업혁명 했을 당시에는 독일은 정말 변방에 진짜 쩌리 국가였어요. 소위 말하는. 쩌리. 그런데 18세기 후반, 19세기 초에 비스마르크, 역사책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처열 정책. 네. 그 사람이 나와서 통일을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뭉쳐서 영국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기술, 에너지. 그래서 자동차, 잠수함, 배, 항공기. 독일이 어마어마하게 앞서가 버린 거예요. 근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벌어온 돈 가지고 그러면 차 만들고 비행기 만들면 됐었는데 뭐 했냐는 거죠. 영국은요, 어떻게 보면 혁신기업의 오류에 빠져들었는데 이건 아실 겁니다. 영국은 자동차의 속도를 마차보다 빠르게 할 수 없었던 나라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마차보다 유리한 게 편리성이나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그걸 그렇죠. 정부가 법으로 막아버렸으면 자동차 만들겠습니까? 아, 막았어요? 네, 막았습니다. 아, 기술이 없어서가 네.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영국은 자본이 다른 제조, 2차 산업혁명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그게 경쟁력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미 거기에서 금융업으로 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독일이 안 되니까 싸움을 건 거죠. 그게 1, 2차 세계대전이고요. EU도 영국 국민들은 대영 제국을 꿈꾸고 독일에 침략당한 것을 참 우리가 일본에 당했던 거하고 항상 밑에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난 20년 동안 무역 적자를 까부린 전부 독일이 다 벌어간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결국은 사실 이건 정치를 잘못한 거거든요. 왜 구조령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게 이유 때문이다. 대중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 대중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과거 프랑스 대혁명도 보면요. 불과 100년 후에 왕정복고 일어났어요. 민주주의 하자, 자본주의, 부르주아자 하자 해놓고 왕정복고 100년 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응? 결국 대중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대중도 선동에 항상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EU가 영국 브렉시트 해버리면 지금 현재 영국의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영국이 브렉시트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영국에 본사를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영국보다는 EU 단일 시장이 더 크거든요. 네.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스페인에 영국령이 그 하나 있는데 그 섬. 아, 저 지브롤. 예, 지브롤터. 네. 그게 영국령이에요. 만약에 브렉시트 하면 지브롤터가 뭐였냐면 EU, 영국에서 탈퇴하겠다고 그랬어요. 영한만에서. 왜? 거기를 비자를 검색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스페인 여행하다가 지브롤터 들어가서 여행하는데 만약에 EU가 브렉시트에 탈퇴하면 이 지브롤터에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장벽 세워야 되고 관세 장벽 세워야 되고 그렇죠. 모든 걸 통과를 거쳐야 된단 말이죠.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스페인에 여행했다가 영국 비자 받아야 돼 그러면 안 가는 거죠. 그렇죠. 불편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일랜드 문제도 나오고 스코틀랜드조차도 네 나가면 우리 나가버릴 거야 이러고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즉 영국 정치인, 영국 대중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자신의 이권,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건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영국이 전체 그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가 되게 작잖아요. 작습니다. 2% 뭐 얼마 몇 프로 안 되는 걸로 네. 기억이 되는데 근데 그럼 이론적으로 뭐 브렉시트를 하건 말건 크게 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하는
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정에 따라서 세계 막 금융시장이 막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왜 그래서 그런 거죠? 사실 그 영국의 규모는 2%는 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니까. 근데 그냥 단적인 예로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핵심 금리로 쓰이는 게 리보 금리입니다. 즉 영국 은행 간 거래인데 영국 은행 간 거래가 아니라 영국에서 EU 전체를 다 거래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리보 금리라는 건 한국의 콜 금리 같은 건데요. 만약에 한국에서 따졌을 때 부산은행이 부산에 있고요. 다른 웬만한 은행들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부산이 영국처럼 나 탈퇴할래 이랬다고 치는 부산은행이 돈이 필요한데 서울에 있는 우리은행에 돈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때는 전화 한 통으로 빌렸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좀 또 새로운 뭔가 절차가 만들어져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 조건 협의 없이 그냥 일단 헤어져 이래버렸을 경우는 이 혼란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영국에서 또 유럽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도 상당하거든요. 일자리도 영국에 들어가 있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독일이나 이런 데 나가 있는 일자리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협의 없이 그냥 노딜에서 나가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혼란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자본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세계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벌어진 무슨 일이 생길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측정이 안 되는 불확실성 때문에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거죠. 근데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영국 의회에서 표결했다가 표결을 실패했었잖아요. 근데 표결 전에 그 레트윈 의원이라고 수정안을 일단 통과시켰습니다. 레트윈 의원의 수정안이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노딜 브렉시트는 없다고 막아버린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제 방송, 여기서 제 방송 편집할 수도 있는데. 아니, 저 그대로 갑니다. 상승미소 제가 그때 토요일 날 이제 대거 월요일 날 걱정을 많이 해서 월요일 날 아침 7시에 올린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는 아니다. 이제 브렉시트에 무슨 얘기 나오든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존슨 총리가 싸우든 말든 이제 시장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노딜만 막으면 니들이 나가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한국의 어떤 외국인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영국이나 뭐 유럽 어디든 마찬가지죠. 그 이제 들어가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물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쓰기는 하지만 대부분 공국에 송금을 하잖아요. 송금하죠. 그러니까 국부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입니다. 국부가 빠져나가긴 하는데요. 그분들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독일로 간호사 갔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는 다른 나라를 좀 위해서 기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있는 돈 퍼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영업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 식당 가니까 거의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 쓰는데 다 쫓아내버리면 누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가족들이 와서 일해야 되는데 그럼 가족이 파탄 나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인도주의적 관점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여기 한국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도 봐줘야 된다. 왜? 그분들이 여기에서 일하는 대가로 중소기업이든 식당에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 돈이 여러분한테도 가고 한국 경제에도 퍼져갑니다. 저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적대적으로 역기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기능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개인적으로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은 뭐 2020년 위기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 얼마 몇 달 안 남았네요. 2, 3개월 지나면 이제 2020년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뭐 혹은 뭐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하시나요? 먼저 그분들이 어떤 변수를 가지고 제가 책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수들이 제가 봤으면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변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맞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2018년 말에는 2019년 경제력이 온다는 유튜브 겁나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장 기본 원인이 부채가 이제까지 너무 많이 쌓여서 그게 이제 터지는 시점이 202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특정 기간을 갑자기 언급하는 책들을 전혀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러면 뭐 노스트라다무스죠. 그런 분들을 빨리 국가적으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점성술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점대로 해야죠. 사실 망한다는 얘기보다 차라리 위기가 오니 어떻게 하면 그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를 국가적으로 저는 그런 책을
더 읽는 게 낫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런 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중국으로부터 그 어떤 그 세계 경제 위기의 트리거가 중국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중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수백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본인도 거기에 살면서 거기를 빠져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국가 통제로 숨기고 있다, 지금. 사실 그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위기가 있겠죠. 왜 그분만 빠져나왔을까요? 그 똑똑한 미국 자본들, 미국의 그 많은 수많은 자본들은 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분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분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위험하다 그러면 큰 자본이 먼저 빠져옵니다. 한국이 위험하면 죄송한데 저보다 삼성전자가 먼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빠져나간다면 그 징후는 어느 순간 자고리한테 빠져나갈 수 있는 야반도주 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징후는. 그 징후가 나타나는 걸 보고 얘기하셔야지 그 팩트를 가지고 언급을 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뇌피셜로 얘기하시면 사실 대화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그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그 외화 부채, 그것도 중국 자체의 부채, 정부 부채도 그렇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지금 7위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위험하다. 8위안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물론 그 근거가 없는 거죠. 네. 예. 제가 거짓말할 필요 없고요. 구글 검색하거나 중국 아니면 미국의 센트레이스 연방 비준은행 가면 웬만한 정보 다 있으니까 중국의 외채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중국 GDP의 2017년 말 기준으로 1.6%가 외채입니다. 1.6%. 중국의 GDP가 약 20조 달러고요. 1.6%면 3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외채가 어느 순간 동시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외채가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라 땅으로 있고 주식으로 있고 채권으로 있는데 그걸 들고 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에 그 중국이 그 자본시장을 개방한 것이 달러가 부족해서 개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근거로. 힘 빠지시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자유화가 1번인데요. 그러면 금융시장 개방이 아니라 환율시장 개방이 1번이어야 됩니다. 근데 환율시장이 중국이 함부로 열지 못하겠고 그 환율시장을 열기 전에 결국은 외환위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 2021 전략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으면 외환위기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계속 요구하는데 중국이 먼저 대안을 내세운 게 그거죠. 금융시장부터 개방할게. 그러면 금융시장 개방이 뭐냐면 금융기관의 지분율을 완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지금은 100%지만 특정 기업은 뭐 50% 이내, 30% 이렇게 제한이 돼. 그것부터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빠진다는 얘기지. 그게 외환시장을 개방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하면 외환시장 개방으로 갈 방법은 없거든요. 외환시장이 중국은 꼭 망하뜨려. 그건 뭐 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외환이 주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할 수 있어야 미국의 핵심 자본은 금융자본이거든요. 금융자본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한번 빠지기도 어려워요. 왜? 철저하게 중국이 통제해버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를 전부 다 풀지 않고는 미국이 쉽게 그 자본시장에 좀 들어가서 비율 가지고 한다?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내프처잖아요. 그런 근거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것이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됐으면 하는 거죠. 기대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한담을 나눈다고 하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뭐 상관없는데 네. 이게 돈이 걸려 있는 문제라면 정말 팩트에 기반을 해서 네. 왜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가령 어제도 어느 분이 저한테 자기는 이제 호주에 주식을 투자한다고 호주에 대해서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호주 주식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모릅니다. 라고 답했어요. 즉 중국 망한다 하신다면 포지션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중국 시장 가서 매도를 하시든 위안화를 팔아버리든 그걸 가지고 있으면 팩트를 찾게 됩니다. 근데 그 포지션이 없으니 단순히 망했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언젠가 망할 것이다 얘기하면 저는 투자 관점, 자본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송한데 저하고 단절이 돼버리는 거죠. 유럽
왜 그 버블이 없다. 마이너스 금리로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돈을 빌리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버블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신 분이 이미 주가 지수가 고점 대비 뭐 10% 뭐 엄청나게 토막난 게 많은데 그것이 결국은 돈을 많이 찍어서 채권으로 돈이 몰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채권으로 많이 몰렸죠. 예. 몰렸고 대표적인 게 도이치은행이죠. 자, 은행의 수익성은 핵심이 예대마진입니다. 대출자가 많아야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한국의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규제해버리면 주가는 여지없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도이치은행, 유럽 전체, 독일이 심각한 경제 위기거든요. 왜? 워낙 중국과의 의존도가 높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건 과거에 인플레이션 한번 하이퍼 인플레이션 당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나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중국과의 미국과의 싸움 이 부분 때문에 대외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안 좋죠. 그럼 도이치은행이 아무리 지가 큰들 대출이 줄어드니 주가가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이치은행이 유럽계 최대 은행 중에 하나 아닙니까? 과거에 당연히 유럽 정부의 국채를 많이 샀던 거죠. 그리고 많이 상각도 됐고요. 그다음에 수익성이 개선이 안 되니까 지금 나빠서 떨어진 것도 있지만 향후에 수익성 개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은 우려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기대로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0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10일 것이다 하고 10에 오를 수도 있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번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 독일에서 그 화웨이 장비를 이제 사용하는 걸로 네. 해가지고 미국에 타격을 입혔다라는 뉴스가 나온 걸 봤는데 타격은 아니고요. 네. 저는 타격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지난주에 노키아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노키아 주가가 유럽에서 거의 20% 가까이 저는 알기로 그 수치는 정확하지 않죠. 폭락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폭락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노키아의 5G의 기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노키아가 폭락하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 이틀 상간으로 바로 KMW나 RFHIC라는 한국의 주가가 같이 급락했습니다. KMW가 약 8만 원 가던 게 지금 5만 원대로 하루에 한 15%씩 빠졌었거든요. 엄청 빠졌네요. 폭락이네요, 진짜. 예. 그러면 노키아하고 KMW 무슨 관계냐를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계속 이런 투자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노키아는 유럽의 회사지만 5G 경쟁력이 없다고 이미 판정이 나 있어요. 그런데 KMW는 올해 한 해 동안 노키아로부터 5G 이 세트에 대해서 약 4만 세트를 납품했습니다. 기술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KMW가 노키아에 납품했는데 이게 어느 나라에 쓰였냐? 한국에 다 납품됐습니다. 왜? 한국의 KT나 SKT 이 방송 보시는 회사분들이 있을 겁니다. 댓글 좀 달아주셔야 돼요. 3G, 4G, LTE 장비들이 노키아 장비가 많이 있어요. 근데 5G 기술력이 안 된다고 가격 경쟁이 안 된다고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써버리면 어떡하죠? 3G, 4G 기술적 안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장비가 공급이 됐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통했는데 유럽에서 통하지 않은 거죠. 노키아가 EU 기업 내인데도 독일이 왜 안 쓰겠습니까? 왜 영국이 안 쓰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 KFW 얘기인데 이건 뭐 이게 개인 기업이니까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핵심은 그거죠. 미국은 5G 네트워크가 왜 중요하냐면 네. 우리가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자율주행 차량, 인공지능 이게 되려면요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정주영 선생님 와서 똑같은 데이터 얘기 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이게 결국 대세로 갈 텐데 이게 가려면 이 데이터가 서버에 갔다 오는 순간 늦어요. 지금 현재 LTE급으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되냐면 인간의 뇌의 반응 속도만큼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4GBps로 알고 있는데요. LTE는 그걸 따라갈 수 없고 5G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네트워크를 깔려면 결국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돼야 돼요. 왜 미국의 그 넓은 땅덩이에 이 5G 네트워크를 깔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화웨이 가격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미국의 장비 업체 시스코나 기술이 없어요. 미국이 아는 거예요. 이건 굳이 전문가들 얘기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가 너무 앞서고 웬만한 특허를 다 걸어놓으니까 미국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협상을 해야 되겠죠. 뭐 지적재산권 일부를 내놓는다고 하든지 그건 이제 우리가 아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노키아나 에릭센 몇 개들이 있죠. 근데 이들 경쟁력이 중국보다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나 독일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기술 화웨이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경제적 이점이 있는데 아무리 미국 얘기 듣는다고 그 손실을 왜 유럽도 지금 경제적 위기인데 단가가 떨어질수록 플러스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텔레콤이 화웨이 장비를 썼지 않습니까? 네. 근데 LG텔레콤이 화웨이 장비를 쓴 것은 뭐 왜 중국 놈들 죄송합니다. 도와주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LG 그룹 차원의 중국 커넥션이 있는 거거든요. 이 화웨이 장비를 써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LG 그룹이 중국에 진출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욕먹어가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전략적인 제휴가. 그렇죠. 그건도 분명히 봐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술 기업들이 정말 이 부침이 심하잖아요. 네. 생각보다 기대가 이랬는데 확 떨어지기도 네. 하고. 지난번 이제 투자법과 관련해서 이제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하는 워렌 버핏의 투자법보다는 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이 손정의, 예. 이 소프트뱅크식 네. 투자가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이다 네.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요즘 나오는 뉴스가 이 지금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투자에 있어서 정말 위기에 빠져 있다. 위웍 때문에 그렇죠. 네, 위워크도 그렇고 우버도 가치가 네,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는 뭔가 이 플랫폼 관련된 이 유니콘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예.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손정희도 사람입니다. 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위역 같은 경우는 뭐 기업 가치 자체가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서는 뭐 철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얘기인데 이제 우버의 경우는 다른 문제가 뭐냐면 우버의 경우는 정말 자율주행을 믿고 AI를 믿고 손정희는 그 방향으로 투자를 했는데 우버의 수익성 핵심이 뭐냐면 지금 현재 고용된 운전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고용된 건 아니지만 계약 관계인데 그게 지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노동자냐 아니다. 그게 만약에 노동자로 법원 판결이 나버리면 우버 망할 수도 있어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을 4대 보험 예를 들어서 퇴직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우버의 수익성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떨어졌는데, 근데 시장은 냉정하거든요. 우버의 신용등급은 CCC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험을 겪고 있는 GM이나 포드는 BB급입니다. 근데 BB급 다 합쳐도 우버의 시가총액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기업의 신용도는 나쁘게 보지만 미래에 가는 방향은 맞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투자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위협 같은 경우는 손정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 또한 사실 부동산 임대업인데 이게 왜 미래산업일지 그 의문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네. 예. 자, 요즘 이 중국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홍콩 시위잖아요. 네, 예. 이 홍콩 시위대의 요구는 과연 뭔가요? 그리고 왜 중국 정부는 지금 막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그걸 들어주지 못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사실 정치적인 이유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송환법이라고 하는데 송환법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홍콩 시위대가 원하는 거 여러 가지 중에 핵심은 제가 알기로는 직선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치장관이라고 하나요? 그 여자분. 예, 장관. 그걸 이제 중국에서 거의 간선제, 우리 과거에 전두환 때처럼 체육관에서 그냥 임명을 하잖아요, 거의. 근데 그걸 빼고 홍콩 시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직선제를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경제와 투자 관점, 자본의 관점이니까
이 댓글들이나 이제 얘기하면 중국 관련 얘기는 홍콩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아마 네. 8.15 모니터에서 나올 텐데 네. 홍콩 문제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힘들어지거나 홍콩이 무너지면 자본이 유출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도 힘들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항상 제가 망한다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흔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삼성이 흔들려 버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리죠. 자, 전 세계 글로벌 자본시장,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삼성 정도의 경우는 미국 자본입니다. 즉 미국 자본이 홍콩 위험해하면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금융시장에서는 홍콩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홍콩의 시위가 높아졌다 해서 미국의 가령 다우지수나 S&P 500이 흔들리거나 미국의 달러 가치나 국채금리가 그런 적이 없어요. 처음에 홍콩 시위가 나왔을 때 그 걱정을 했는데 미국 자본이 신경을 안 쓰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만 미국 자본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중국을 흔들거나 뭐 트럼프가 싫거나 아니 시진핑을 가서 좀 속된 말로 엿을 먹이고 싶을 때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주가가 빠지거나 이러면 그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크게 더 신경 쓸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의회에서 홍콩 지원 그 법인가요? 결의안이 통과가 됐었잖아요. 네.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그 의회의 일이고, 중국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중국이 이렇게 안테나를 세웠던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 행정부가 어떻게 나오냐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달에는 중국 니들 홍콩 문제 해결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신문에서 어떤 얘기 했냐면, 홍콩 시위대 줄어든대더라. 별 문제 없대더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의 협상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거고 협상이 잘 되려면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아무리 싸우고 뭐해도 홍콩은 누구 땅입니까? 중국 땅이죠. 이미 그냥 전 세계가 인정한 중국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인데 글로벌 어떤 국가, 일본의 친한 국가들은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잖아요. 자, 그런 땅일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홍콩은 중국 땅, 여기서 벌어지는 말들은 사실 중국 땅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콩 시위를 통해서 벌어지는 이 혼란상 네. 이제 결과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잘 수습이 되고 네. 뭐 조용해지거나 아니면은 더 격화가 되고 정말 유혈 사태가 크게 벌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네. 한국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되도록이면 홍콩도 대변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정되는 게 좋죠. 안정되는 게 좋은데 유혈 사태가 터진다 그러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도 충분히, 왜냐하면 그 여파 때문에 아무리 언론을 통제한다고 그래도 중국의 인민들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중국 정부로서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최근에 홍콩 시위를 보면 안 물러나잖아요. 총을 맞아도 안 물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결사항전 각오로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런 일은 벌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실제로 벌인다 그러면 환율이든 금융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 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는 분들이 네. 그 포지션을 취한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해서 네. 뭐 보통 베팅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예. 어떤 베팅을 하시나요, 보통? 홍콩 항생지수를 뭐 숏세일을 하든지 숏을 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위안화가 폭락할 수 있으니 FX 시장에서 위안화를 뭐 숏을 치셔야 되겠죠. 근데 그건 너무 위험하니까 사실 관심을 갖는 것은 충분히 있지만 굳이 이걸로 저는 동료들끼리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포지션 잡고 뭐 하는 게 아니라면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말이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좀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뭐 사실 사람의 심리라든가 정치는 정말 생물처럼 막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예. 단지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뿐인 그렇죠. 거지. 네. 네. 하여튼 지금 상승미 소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좀 즐거워요. 즐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막 무슨 질문을 하든 뭐 그냥 바로바로 네. 예, 가지고 계신 생각을 가감없이 전달을 해주셔서 좀 시원한 면도 있고요. 또 계속 드는 생각이 네.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일단 첫 번째 암기력에서 저는 뭐 수치를 지금 들어도 이게 유효기간이 며칠 안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정말 재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찬이시고요. 근데 제가 우리 제 이제 상승미수 유튜브도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815 이 모니터에 나오면 댓글이 쫙 달려요. 815 모니터에서 봤다. 근데 이제 우리 임 대표님이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편안함 때문에 저도 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815 모니터 임 대표님 덕분이다. 서로는 훈훈하게 서로 이렇게 위안을 서로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보니까 책이 교부에서 지금 3위라고 지금 네. 하셨는데 이 방송을 보시고 정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상승민소님의 생각, 그 다음에 그 경제 관점을 한번 이해해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바로 교보문고에서 좀 구매를 하시면 1위를 한번 밀어볼까요? 내일 일이 되는 건가요?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